정의라는 이름의 권력, 조선을 움직이다. 도덕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 시간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왕들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실록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기록하는 자의 시선이었다는 것, 승자가 패자의 역사를 썼다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의 정치 구조, 특히 사림이라는 집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청렴한 선비, 도학을 연구하는 학자, 백성을 걱정하는 양심적 지식인, 대부분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일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림 중에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사림은 정말 선했을까? 아니, 더 정확히 물어보겠습니다. 도덕과 명분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 조선 중기 이후 사림파는 조선 정치의 중심이 됩니다. 이들은 도덕과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자신들은 의리를 지키고 백성을 생각하는 올바른 선비이며,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죠. 실록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신은 의리를 생각하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천리텐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성현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름다운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 뒤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때로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옳은 것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선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권력이었습니다. 도덕이라는 옷을 입은 정치 투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미묘한 경계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사림을 무조건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런 질문도 던질 겁니다. 그럼에도 조선은 왜 500년을 버텼는가? 붕당 싸움만 하던 나라, 당쟁으로 국력을 소진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히 일제는 이런 이미지를 강조했죠. 조선은 원래 무능했다고 말하기 위해서. 하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조선에는 강력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왕권과 신권의 균형, 지방 행정의 안정성, 유교적 질서 속의 민본 정치, 이런 것들이 나라를 지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의 양면성을 함께 볼 겁니다.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도 작동했던 시스템, 도덕이 권력이 되었지만 동시에 폭정을 막았던 장치,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오래 버텼던 나라, 그것이 조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도덕이라는 이름의 권력, 그것이 조선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1부 사림의 탄생과 권력화, 일장 훈구와 사림 두 세계의 충돌. 조선 초기, 정치는 훈구파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훈구파는 누구일까요? 개국공신들과 그 후손들입니다.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세운 사람들, 태종과 세종을 보좌하며 나라의 기틀을 다진 사람들이죠. 정도전, 하륜, 황희, 맹사성. 우리가 아는 조선 초기의 명재상들 대부분이 훈구파였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현실주의였습니다. 이상보다는 실리, 명분보다는 실익을 중시했습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융통성 있게 접근했죠. 그리고 왕을 보좌하는 것을 자신들의 역할로 봤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그 안에서 공신으로서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실록을 보면 세종시대의 정치가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정책을 만들고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성종 때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림파입니다. 사림은 어디서 왔을까요? 주로 지방의 향촌에서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던 선비들이었습니다. 김종직, 김갱필, 정여창, 조광조. 이들은 훈구파와 달랐습니다. 이들이 중시한 것은 도덕이었습니다. 성리학의 이론을 정치에 실현하려 했고, 명분과 의리를 무엇보다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봤습니다. 이 두 집단의 충돌은 필연적이었습니다. 훈구파가 보기에 살인파는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공론만 늘어놓고 실무는 모르는 서생들이었죠. 살인파가 보기에 훈구파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권력과 재산만 챙기고 도덕은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종은 이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훈구파의 경험과 살인파의 참신함을 동시에 활용하려 한 거죠. 그래서 김종지 같은 살인파 학자들을 등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장사와 피로 물든 이념투쟁, 조선 중기 4차례의 큰 사화가 일어납니다. 무오사화 1498, 갑자사화 1504, 기묘사화 1519, 을사사화 1545점. 사화시 호란 선비들이 당한 화, 즉 학살을 의미합니다. 이 사화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살인파가 희생되었다는 점입니다. 무오사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김종직이 쓴 조이제문대이디웬이라는 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국 초나라의 의제가 항우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조문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세조를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훈구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조를 역적으로 몰아가는 불온한 글이다. 김종직은 이미 죽었지만 부관 참시를 당했고 그의 제자들이 대거 숙청되었습니다. 김굉필, 정여창 같은 살인의 핵심 인물들이 유배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갑자사화는 연산군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이 어머니 윤씨의 사사 사건을 알게 되면서 관련자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살인파도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묘사화, 이것은 살인파에게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중종 때 조광조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젊고 재능 있고 이상에 불타는 살인파의 지도자였죠. 조광조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위훈 매쉰 삭제를 주장했습니다. 중종 반정 때 공신이 된 사람들 중 공이 없는 사람들의 공신 칭호를 박탈하자는 거였죠. 혈량과 시엔량크를 실시했습니다. 기존의 과거 제도와는 별도로 덕망 있는 선비들을 천거하는 제도였는데 사실상 살인파 인물들을 대거 등용하는 통로였습니다. 소격서 저거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도교 제사를 지내는 관청인데 성리학적으로 보면 이단이었습니다. 이상적으로 보면 훌륭한 개혁들입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어땠을까요? 위훈 삭제는 기득권을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중종 반정 공신들의 반발을 샀죠. 혈량과는 기존 과거 출신 관료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우리는 시험으로 들어왔는데 저들은 천거로 들어온다는 거였죠. 조광조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중종이 등을 돌렸습니다. 1519년 조광조와 그 동료들이 일시에 제거되었습니다. 사약을 받거나 유배되었습니다. 기묘사화입니다. 칠록을 보면 조광조가 죽기 전 남긴 말이 나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니 어찌 나의 충성을 모르리오. 비극적입니다. 자신은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역적으로 몰려 죽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떨까요? 조광조는 정말로 나라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이상, 자신이 믿는 도덕을 관철시키려 한 것일까요? 기득권을 건드리면서도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왕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이 정치인의 태도일까요? 아니면 이상주의자의 독선일까요? 답은 쉽지 않습니다. 을사사화까지 겪으면서 살인파는 거의 괴멸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삼장 살인의 역습 도덕이 권력이 되다. 사화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살인은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첫째, 희생자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조광조는 죽었지만 그의 이상은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순교자로 추앙받으면서 그의 사상은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살인파 선비들은 조광조를 성인처럼 숭배했습니다. 그의 제자들, 제자의 제자들이 그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둘째, 서원과 향약을 통해 지방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중앙 정치에서 밀려났지만 살인은 지방에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서원을 세우고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향약을 통해 지역사회를 조직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권력의 기반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대된 겁니다. 셋째, 도덕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사화로 희생된 살인파는 이로운 선비가 되었고 그들을 죽인 훈구파는 권력의 눈먼 간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정치 투쟁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한다는 것은 명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명분은 곧 정당성이었습니다. 선조 때 이르러 살인파는 완전히 집권합니다. 이황, 성운, 조식, 이 시대의 대학자들이 모두 살인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의 룰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왕의 신하가 아니라 왕의 스승이 되려 했습니다. 경연에서 왕을 가르쳤고 언론 3사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을 통해 왕을 비판했습니다. 실록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선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신하들이 일제히 반대합니다. 성현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이것은 의리에 맞지 않습니다. 역대 성왕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답답했을 겁니다. 왕인데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올바른 정치였습니다. 왕이라 해도 도리를 어기면 안 되고 신하들이 바른 말로 왕을 이끌어야 한다는 거였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왕권 견제였을까요? 아니면 신권의 비대화였을까요? 사장붕당의 탄생 정의는 하나가 아니었다. 사림이 집권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붕당입니다. 선조 8년 1575년 동인과 서인으로 나뉩니다. 이것이 조선 붕당 정치의 시작입니다. 왜 나뉘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인사 문제였습니다. 이조전랑리 서촨랑이라는 인사권을 가진 자리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두고 김요원과 심의겸이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달랐습니다. 살인파 안에서도 학파가 달랐고 지역이 달랐고 정치적 입장이 달랐습니다. 동인은 주로 영남 경상도 출신이 많았고 이왕의 학통을 따랐습니다. 서인은 주로 기호 경기 충청 출신이 많았고 이이와 성원의 학통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학문적 차이였습니다. 성리학 이론을 두고 논쟁을 벌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정치적 대립으로 변했습니다. 왜일까요? 권력은 하나인데 정의는 여럿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인도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고 서인도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둘 다 도덕과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성현의 가르침을 따른다. 우리야말로 진정한 의리를 지킨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책의 차이라면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원하고 나는 저것을 원하니 중간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도덕의 차이는 다릅니다. 당신은 틀렸고 나는 옳다는 식이 되면 타협은 배신이 됩니다. 정의와 타협할 수는 없으니까요.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뉩니다.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집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남인, 북인, 노론, 소론, 그리고 그 안에 또 여러 파벌들이 생깁니다. 일제 식민사학은 이것을 조선의 병폐로 몰았습니다. 조선은 당파 싸움만 하다가 망했다. 과연 그럴까요? 오장당쟁, 그 이중성, 붕당 정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부정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실록을 읽다 보면 정말 답답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신하들은 서로를 공격하는데 시간을 씁니다.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의 아버지가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다. 저 집안은 원래 의리가 없다. 개인 공격, 가문 공격, 도덕적 비난,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정적으로 몰리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관직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역적으로 몰려 죽거나 가문 전체가 몰락합니다. 경신환구, 기사환구, 갑술환구, 환국환주이라는 말 자체가 정권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뜻입니다. 한쪽이 집권하면 반대편을 철저히 숙청했습니다. 그러다 권력이 바뀌면 이번에는 반대로 숙청당했습니다.
이것이 국력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첫째, 붕당은 일종의 정당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 세력이 공존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뤘습니다. 한쪽이 너무 강해지면 다른 쪽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왕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밀면 다른 쪽에 강한 반발이 있었으니까요. 둘째, 정책 논쟁이 활발했습니다. 겉으로는 당파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진지한 정책 논쟁도 있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국방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실질적 문제들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논쟁했습니다. 셋째, 권력의 독점을 막았습니다. 중국의 경우 환관이나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붕당 체제 덕분에 그런 일이 적었습니다. 한쪽이 집권해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반대파의 도전을 받았고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권력 순환, 부정적으로 보면 정치 불안정입니다. 최근 연구자들은 붕당 정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싸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조선만의 독특한 정치 문화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나친 명분론, 과도한 도덕주의, 타협 불가능한 대립.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조선을 500년 동안 지탱한 힘이기도 했습니다. 육장 도덕이라는 무기, 살인파가 권력을 잡고 붕당이 형성되면서 조선 정치에는 독특한 언어가 생겼습니다. 바로 도덕의 언어입니다. 실록을 읽다 보면 신하들이 왕에게 하는 말들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전하, 이것은 천리텐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성인의 가르침을 저버리시렵니까? 후세에 어떻게 기록될지 생각하십시오. 왕은 이런 말 앞에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리를 거스른다는데, 성인의 가르침을 어긴다는데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도덕이 권력이 되는 순간입니다. 도덕적 우위에 선 사람은 상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반론을 제기하면 당신은 도덕이 없다고 몰아갈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인조 때 일어난 이괄의 난을 보겠습니다. 이괄은 인조 반정의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신 서열에서 밀려나고 차별받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은 진압되었고 이괄은 역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록을 보면 흥미로운 논쟁이 나옵니다. 서인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괄의 난은 남인들이 사주한 것이다. 그들이 이괄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키게 했다. 근거가 있었을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주장이 나오면 남인들은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역적과 관련이 없다고 증명해야 하니까요. 이것이 도덕적 공격의 위력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숙종 때 장희빈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숙종의 후궁에서 왕비가 되었다가 다시 폐위되어 사사된 비극적 인물입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남인과 서인이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남인은 장희빈을 옹호했고 서인은 그녀를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겉으로는 왕실의 법도, 후궁의 도리 같은 도덕적 언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장희빈을 지키느냐 제거하느냐가 곧 남인과 서인 중 누가 집권하느냐와 직결되었으니까요. 결국 서인이 승리했고 장희빈은 사약을 받았으며 남인은 대거 숙청되었습니다.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례들을 보면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도덕은 그냥 권력 투쟁의 포장지 아닌가? 하지만 모든 것을 이렇게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정말로 도덕적 신념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7장 살인 속의 진짜 선비들, 살인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만 공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살인 안에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황을 보십시오. 평생을 학문에 바쳤습니다. 권력에는 관심이 없었고 여러 번 벼슬을 사양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성리학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의 학문은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의 성리학자들이 이황의 책을 교과서처럼 공부했을 정도입니다. 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호문답, 성악지묘 같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나라를 개혁하려 했지만
당파 싸움의 염증을 느끼고 여러 번 관직을 버렸습니다.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 군사를 양성하자는 거였죠. 임진왜란전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조식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평생 벼슬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임금이 불렀지만 거절했습니다. 경상도 산청에 머물면서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곽재우, 정인홍, 이런 사람들은 권력욕이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학문을 사랑했고 제자를 아꼈으며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송시열도 복잡한 인물이지만 한 가지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노론의 영수로서 권력을 휘둘렀다는 비판을 받지만 동시에 주자학의 명분을 철저히 지키려 했습니다. 숙종이 그를 죽이려 했을 때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약을 받았지만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도 봐야 합니다. 사림이 권력 투쟁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진정으로 도덕적 이상을 추구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덕적 신념이 너무 강하면 타협이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확신은 때로 독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독선이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많은 비극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제2부 그럼에도 조선은 강했다. 8장 임진왜란, 나라가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다. 1592년 4월, 왜군이 부산에 상륙합니다. 조선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고 왕은 북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오랜 평화에 안주했고 당파 싸움에 국력을 소진했으며 군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리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전쟁은 일어났고 조선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조선이 버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의병이 봉기했습니다. 양반도, 평민도, 노비도 함께 싸웠습니다. 곽재우, 고경명, 조헌, 정인홍, 살인파 선비들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외쳤던 예의가 이때 힘을 발휘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이 사람들을 움직인 겁니다. 둘째,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지켰습니다. 한산도 대처, 명량해전. 이순신의 승리가 없었다면 조선은 정말로 망했을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조정이 이순신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의심했고 원균을 더 신뢰했으며 결국 이순신을 파직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칠천량해전의 대패였습니다. 다시 이순신을 기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순신은 명량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노량해전에서 전사했습니다. 셋째, 명나라가 지원했습니다. 물론 명나라가 조선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명의 지원이 있었기에 조선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7년간의 전쟁 끝에 왜군이 물러갔습니다. 조선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컸습니다. 전국 토가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끌려갔습니다. 문화재가 불타고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후입니다. 조선은 회복했습니다. 부장 전쟁의 상처를 딛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은 재건을 시작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선에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지방행정 조직이 살아있었습니다. 향촌의 양반들, 유학자들이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백성들을 조직하고 농사를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광해군은 현실주의 노선을 택했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경복궁 재건을 추진했고 논란이 되긴 했지만 대동법을 확대 실시해서 조세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중립 외교를 펼쳤습니다. 비록 인조반정으로 쫓겨났지만 광해군 시기에 조선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인조반정 이후에는 서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또 전쟁이 터집니다. 병자호란이죠. 1636년 청나라가 침략합니다. 또 무너졌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 갇혀 47일을 버티다가 항복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습니다. 조선은 청나라의 신하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살아남았습니다.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형식적으로는 굴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7세기 중반부터 조선은 회복기에 접어듭니다. 효종, 현종을 거쳐 숙종시대에 이르면 조선은 다시 안정을 되찾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0장 조선 시스템의 강점. 조선이 500년을 버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제 식민사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은 정체되고 썩은 나라였다. 그래서 일본이 근대화시켜 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왜곡입니다. 조선에는 강력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첫째, 중앙집권적이면서도 지방분권적인 행정체계. 한양의 중앙정부는 강력했습니다. 의정부, 6조, 3사, 체계적인 관료제가 작동했습니다. 동시에 지방에도 자율성이 있었습니다. 향촌의 양반들이 향약을 통해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서원이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전쟁이 나도 지방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 과거제를 통한 인재 등용. 신분의 벽이 있었지만 과거를 통해 평민도 관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양반 자제들이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제도상으로는 개방되어 있었고 실제로 미천한 집안에서 과거에 급제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장치였습니다. 셋째, 유교적 질서.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효, 충, 예. 이런 가치들이 사회를 묶는 끈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억압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정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도리를 다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고, 왕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넷째, 왕권과 신권의 균형. 조선의 왕은 절대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의 견제를 받았고, 실록에 기록되었으며, 언론 3사의 비판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왕을 무력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폭정을 막는 장치였습니다. 조선에서 왕이 신하를 함부로 죽이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섯째, 기록의 문화. 조선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실록뿐 아니라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수많은 공식 기록이 남았습니다. 개인들도 일기를 쓰고 문집을 남겼습니다. 이런 기록 문화가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기록에 남는다는 것을 알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조합되어 조선을 지탱했습니다. 11장 민본 정치의 빛과 그림자. 조선은 민본 정치를 표방했습니다. 백성이 근본이다는 것이죠. 실록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실제로 조선의 왕들은 백성을 걱정했습니다. 세종은 한글을 만들면서 백성이 말하고자 하나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고 했습니다. 정조는 화성을 건설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했고 공사 중 다친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신문고 제도가 있었습니다. 백성이 직접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였죠. 사원부와 사간원은 백성의 고통을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 민본 정치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양반과 평민, 양인과 천민의 차별은 엄격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고 오로지 세금을 내고 부역을 지는 의무만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의 수가 늘어나면서 세금 부담은 평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삼정의 문란전정, 군정, 환국의 문란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았고 도적이 늘어났으며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홍경래의 난, 임술 농민봉기,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럼 민본 정치는 허구였을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있습니다. 조선의 지배층은 진정으로 민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분 질서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모순이지만 당시로서는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되 각자의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 시대 기준으로는 나름 진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12장 왕권이 약했기에 오래간 역설. 조선의 왕은 약했습니다. 절대군주제 국가들에 비하면 확실히 그랬습니다. 중국의 황제는 신하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유럽의 절대왕정 시대 군주들은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의 왕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테니까요. 전하, 그것은 교만입니다. 왕도 하늘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실록을 보면 왕이 신하들에게 시달리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명분에 맞지 않습니다. 서망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선을 오래가게 만들었습니다.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폭정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실정을 해도 시스템이 버텼습니다. 신하들이 견제했고 제도가 작동했으니까요. 연산군을 보십시오. 폭군이었습니다. 하지만 12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중종반정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광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 만에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었습니다. 왕이라 해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안전장치였습니다. 물론 문제도 있었습니다. 왕권이 너무 약하면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로 가면 왕이 거의 허수아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하들, 특히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농단했죠.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이런 가문들이 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은 제대로 된 왕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왕권과 신권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선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고종 때까지, 그러니까 19세기 말까지 조선은 버텼습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망했지 내부 붕괴로 망한 건 아니었습니다. 13장 주류 사학의 식민사관 잔재를 벗어나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제 식민사학이 조선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말입니다. 일제는 조선이 무능하고 정체된 나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파 싸움만 하다가 망했다. 사대주의에 빠져 자주성이 없었다. 양반들은 놀고 먹기만 했다. 백성들은 게으르고 무기력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이유는 명백합니다. 조선이 원래 못난 나라였으니 일본이 지배하는 것이 오히려 발전이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제는 해방 이후에도 이런 시각이 남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주류 역사학자들이 일제강점기에 교육받았고 일본 학자들의 방법론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식민사관적 관점이 무의식 중에 전승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쟁 망국론을 보십시오. 조선은 당파 싸움으로 국력을 소진해서 망했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일제가 만든 프레임입니다. 물론 당쟁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조선의 멸망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조선이 망한 직접적 이유는 외세의 침략이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겁니다. 내부 문제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외부 요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정체성론이 있습니다. 조선은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다는 주장인데 이것도 일제의 프레임입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농업 기술이 발전했고 의양법의 보급, 상업이 활성화되었으며 시전과 사상의 발달,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진경산수화, 판소리, 한글 소설,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박지원, 박재가, 정약용 같은 학자들이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정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조선이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체 때문이 아니라 외세의 압력과 내부 개혁의 좌절 때문이었습니다.
주류 사학계도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식민사관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고 조선을 재평가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제가 만든 프레임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조선을 무조건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시선으로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장점과 단점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3부 사림, 정치의 명과 암, 14장 사림이 남긴 유산, 사림 정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긍정적 유산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도덕적 기준을 세웠습니다. 권력이 힘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왕이라 해도 도리를 어기면 비판받고 심지어 폐위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견제였습니다. 둘째, 학문과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전국에 서원을 세우고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주자가래를 보급하고 향약을 실시하며 유교 문화를 뿌리내렸습니다. 이것이 조선 사회의 안정성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기록의 문화를 강화했습니다. 사관 제도를 철저히 지켰고 실록 편찬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들도 일기를 쓰고 문집을 남겼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조선의 역사를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백성을 생각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민본 사상을 강조했고 가렴주구를 비판했으며 왕에게 덕치를 요구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상으로는 백성을 중시했습니다. 이런 긍정적 유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봐야 합니다. 첫째, 지나친 명분론이 현실 정치를 경직시켰습니다. 무엇을 하든 명분에 걸렸습니다. 실용적 정책도 성현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좌절되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런 경향이 심해졌습니다. 둘째, 당쟁이 과도하게 격렬했습니다. 붕당 정치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조선의 당쟁은 너무 심했습니다. 서로를 역적으로 몰고 가문을 멸하고 복수의 연쇄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셋째, 도덕이 위선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도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권력과 재산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반들은 청렴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부정축제를 했고 애민을 외치면서 백성을 착취했습니다. 넷째,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성리학의 틀에 갇혀서 새로운 사상이나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천주교를 탄압했고 실학을 주류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서양 문물에 배타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조선의 근대화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15장 만약 사림이 없었다면?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사림이 권력을 잡지 못했다면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역사에 가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훈구파가 계속 집권했다면 아마 조선은 더 현실주의적인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왕권이 더 강했을 것이고 실용적 정책이 더 많이 시행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패도 더 심했을지 모릅니다. 권력이 특정 가문에 독점되고 도덕적 견제가 약해졌을 테니까요. 만약 붕당이 없었다면 정치가 더 안정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당쟁으로 국력을 소모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권력의 독점이 일어났을 겁니다. 한쪽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견제와 균형이 사라졌을 겁니다. 결국 사림과 붕당은 조선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지만 그것이 조선을 조선답게 만들었습니다. 16장 실록 속 사림의 언어. 실록을 읽으면서 인상적인 것이 사림파 신하들의 언어입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천리텐 이를 따르고 인욕연 유를 제거해야 합니다. 성인의 가르침이 여기 있습니다. 신은 의리를 생각하면 눈물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처음 읽으면 감동적입니다. 정말로 도덕적이고 순수한 사람들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계속 읽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같은 논리가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아름다운 언어가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전하, 신은 천리를 생각하면 으로 시작하는 상소가 있다면 10중 8구 정적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성현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당파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도덕의 언어가 가진 양면성입니다. 진심일 때도 있지만 위선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어에 현혹되지 말고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17장 조선. 완벽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지금까지 우리는 사림과 조선의 정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조선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당쟁이 심했고 신분 차별이 있었으며 변화에 느렸고 결국 망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나름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왕권과 신권의 균형, 중앙과 지방의 조화, 도덕적 명분과 현실, 정치의 긴장, 이런 것들이 조합되어 500년을 버텼습니다. 사림은 선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를 실현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권력을 추구했으며 때로는 위선적이었지만 때로는 진정으로 의로웠습니다. 복잡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이니까요. 조선을 보는 우리의 시선도 복잡해야 합니다. 무조건 비난하지도 말고 무조건 미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장점은 장점대로 인정하고 단점은 단점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제가 만든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선은 당쟁으로 망한 무능한 나라가 아닙니다. 조선은 나름의 방식으로 500년을 버틴 독특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제사부 기록을 넘어서 18장 실록이 놓친 것들. 조서망조실록은 위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실록이 모든 것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실록에는 양반 남성들의 시각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의 삶은, 여성들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실록에도 가끔 나오긴 합니다. 기근이 들었다. 도적이 창궐했다. 백성들이 유리걸식한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양반들의 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전달됩니다. 여성은 더욱 그렇습니다. 왕비나 대비는 나오지만 일반 여성들의 삶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살았고, 일했고, 사랑했고, 고통받았을 텐데 말입니다. 노비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인구의 상당 부분이 노비였습니다. 하지만 실록에서 그들은 그저 숫자이거나 문제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실록의 한계입니다. 모든 기록은 기록하는 자의 시선을 반영합니다. 실록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록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야사도 읽고 개인 일기도 보고 민간 설화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입체적인 역사가 보입니다. 19장 사림 너머의 조선. 사림 정치를 이야기했지만 조선이 사림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중인들이 있었습니다. 역관, 의관, 산악, 화원,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를 통해 고위 관료가 될 수 없었지만 나름의 전문성으로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송상, 유상, 만상, 전국을 돌며 상업 활동을 했습니다. 개성상인들은 인삼무역으로 부를 쌓았고 의주상인들은 대청무역을 주도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조선 경제를 떠받쳤습니다. 장인들도 있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고 철을 다루고 옷을 짓고 집을 지었습니다. 조선의 문화재들, 경복궁, 불국사, 팔만대 장경,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들은 이름 없는 장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인구의 대다수였습니다. 땅을 일구고 세금을 내고 나라를 떠받쳤습니다. 실록은 이들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없었다면 조선은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조선을 이해하려면 살인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20장 조선은 왜 500년을 버텼는가? 이제 우리가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조선은 왜 끊임없이 싸웠는데도 500년을 버틸 수 있었는가?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왕권과 신권의 균형, 과거제, 지방행정, 유교적 질서, 이런 것들이 조합되어 나라를 지탱했습니다. 둘째, 견제와 균형이 작동했습니다.
어느 한쪽도 완전한 권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왕도, 신하도, 어느 당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비효율적이었지만 동시에 안정장치였습니다. 셋째, 기록의 문화가 책임성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부패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제한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넷째, 유교적 가치가 사회를 묶었습니다. 효, 충, 예, 의, 이런 가치들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억압적인 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정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백성들의 회복력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도 재난이 와도 백성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자식을 키웠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조선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견제하면서 갈등하면서도 어떻게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조선이 500년을 버틴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림과 조선의 정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사림은 정의를 외쳤지만 동시에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도덕은 진정한 신념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정치적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붕당은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권력의 독점을 막았습니다. 조선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500년을 버텼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도덕과 권력은 항상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도덕만 있는 정치는 없고 순수한 권력욕만 있는 정치도 없습니다. 둘은 항상 섞여 있습니다. 둘째,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어야 견제가 있고 견제가 있어야 독재가 막힙니다. 물론 과도한 갈등은 문제지만 적절한 갈등은 필요합니다. 셋째, 역사는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 극과 백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복잡하고 맥락이 중요하며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넷째, 기록을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록도 역사책도 완벽한 진실이 아닙니다. 누가, 왜, 어떻게 썼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다섯째, 일제의 왜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은 무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나름의 강점과 시스템이 있었고 그것으로 오랜 세월을 버텼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권에서는 왕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다뤄보겠습니다. 왕좌에 앉은 권력자가 아니라 고민하고 번뇌하고 사랑하고 미워했던 한 인간으로서의 왕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세종은 정말 완벽한 성군이었을까요? 영조는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왕위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정조는 왜 그렇게 외로웠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과 권력, 도덕과 현실, 이상과 타협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과거를 이해할 뿐 아니라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것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